장기 복역자들, 생존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축하하는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풀이 두르키거나 수감생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풀이 두르키였다. 왜냐하면 락어는 절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다른 수용소 세 개의 언어에서 풀이 두르키는 어떤 식으로든 특권의 지위를 획득한 포로들로 우리들 쪽에서는 프로미넨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행운의 손길을 받은 우리는 크든 작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정확히 말해 가라앉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제3자를 대신한 이야기,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들이 아니라 가까이서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최후의 말살. 그 완결된 작업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자신의 죽음에. 가라앉은 사람들은 설령 총이와 펜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에 앞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죽음 이전에 죽음이 이미 온 거지. 죽기 수주 또는 수개월 전에 그들은 이미 관찰하고 기억하고 가늠하고 표현할 능력을 잃었다. 그들 대신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작업이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강렬하고 지속적인 충동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충동. 나는 우리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에 직업적 열정으로 뛰어드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러한 충동에 대해 설명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의 지식은 바깥에서 단순히 말해 우리가 민간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구축되고 시험된 것이다. 민간이라고 부르는 세상. 그들은 그 속에서 충동에 대한 현상들을 추적하고 설명하려 하며 또 일탈을 연구하고 고치려 한다. 그들의 해석은 대략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브루노 베텔하임과 같이 라고의 시련을 겪은 사람의 해석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치 평면기하게 정리들을 구면 삼각형의 해법에 적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헤프틀링의 사고 기제는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 이와 평행하여 신기하게도 헤프틀링의 생리학과 병리학 역시 우리와 다르다. 라고에서는 감기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들이 한 번도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질병들 때문에 포로들이 종종 갑자기 죽기도 했다. 위궤양이나 정신질환은 치유가 되었다. 또는 증상이 없어졌다. 하지만 끊임없이 잠을 설치게 하는 이름 모를 불편함 때문에 모두가 시달렸다. 그것을 노이로제라고 정의하는 것은 너무 환원주의적이고 우스꽝스럽다. 차라리 창세기 2절에서 메아리 되어 울리는 인간 본연의 불안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혼돈에 대한 불안, 성령 아래 짓눌린 인간의 영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우주에 대한 불안 말이다. 또 좀 더 광범위한 수치심이 있다. 그 세상에 대한 수치심이다. 존 던은 어느 누구도 섬은 아니다 적절이든 아니든 수없이 인용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며 모두에게는 각자의 죽음의 종이 울린다고 기억할 만한 말을 남겼다. 그러나 타인과 자신의 죄 앞에서 그 죄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느낄 수 없도록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히틀러 치하의 12년간 보지 않은 것이 모르는 것이며 모르는 것이 공모와 묵인에 대한 자신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무지에 장받고 T.S. 엘리엇 말한 부분적 피신이 우리 포로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고통의 바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수면은 해가 갈수록 거의 우리를 잠기게 할 정도로 차올랐다. 고통의 바다. 눈을 감거나 등을 돌리는 일은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바다는 온통 주위에 수평선 끝까지 온 사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의 바다.
섬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이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은 더도 덜도 아니고 여느 인간 집단에 있는 딱 그만큼 존재했다. 자신들이 아닌 타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생각 때문에 가책과 수치심이라는 고통을 느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주위와 눈앞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은 결코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인간, 종종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통은 어떤 비용이나 노력도 필요치 않은 무에서 생겨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무에서 생겨나는 유일한 힘. 우리는 종종 아우슈비츠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 질문을 받는다. 마치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예지력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말해 일방적이고 체계적이고 기계화된 또 다른 대량 학살, 정부 수준에서 의도되고 무방비 상태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그리고 경멸이라는 원칙에 의해 합법화되는 또 다른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무언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방 세계에는 거의 무시된 유사한 비극이 1975년경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말이다. 독일의 학살은 많지 않은 몇 가지 요소들 각각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혼자서는 충분치 않은 그 요인들의 조합, 전쟁 상태, 독일의 조직적 기술적인 완벽주의, 히틀러의 의지와 뒤틀린 카리스마, 독일 사회의 민주주의의 단단한 뿌리가 없었다는 점과 노예제도에 대한 열망, 정신의 빈약함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었다. 그 후 이것들 스스로가 자연분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시 재현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10년 또는 20년 안에 더 먼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모든 요인들이 재조합되는 일은 그다지 있을 법하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내 생각에 대량 학살은 특히 서방 세계와 일본 그리고 소련에서도 일어나긴 힘들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의 과거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며 국민적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내가 앞서 말한 수치심과 같은 일종의 면역 방어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다른 곳들에서 또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핵무기의 대재앙 분명히 쌍방간에 일어나며 아마도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대재앙은 더 크고 전혀 다른 생소하고 새로운 공포다. 4장 소통하기. (1970년대에) 크게 유행한 소통 불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나는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 첫째, 이 용어가 언어적 괴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좀 더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이다. 오늘날 정상적인 세상, 곧 우리가 때때로 문명화된 또는 자유로운이라는 수식어로 관례적이고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세상에서는 총체적인 언어 장벽과 충돌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소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영화 붉은 사막에서 안토니오니 감독은 이에 대해 유명하지만 불완전한 예를 보여준다. 여자 주인공이 모고 외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터키인 선원을 밤에 만나 자신의 말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만 허사에 그치는 이야기다. 완벽한 예가 아닌 이유는 양쪽 다 선원 쪽에서도 소통의 의지는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적어도 접촉을 거부할 의사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경솔하고 짜증나는 이론이지만 그 당시에 유행한 한 이론에 따르면 소통 불가능성은 인간의 조건 속에, 특히 산업사회의 삶의 방식 속에 내재하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고 종신형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단자들이고 상호 메시지를 주고받는 능력이 없거나 단지 토막난 메시지만을, 출발시 거짓이고 도착시 곡해되는 메시지만을 주고받을 줄 안다는 것이다. 다만 허구이고 순전한 소음이며 실존적 침묵을 덮어버리는 도색된 장막이다. 다만 허구이고 순전한 소음이며 실존적 침묵을 덮어버리는 도색된 장막. 그러니 오호 통제라. 우리가 짝을 지어 산다 해도 또는 그렇다면 특히 더 외롭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한탄은 정신적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나태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위험스러운 악순환 속에 정신적 나태함을 조장하기도 한다. 병리학적 무능력의 경우를 제외하면 의사소통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타인의 평화와 자기 자신의 평화에 기여하는 쉽고도 유용한 방식이다. 의사소통. 왜냐하면 신호의 부재인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이지만 모호함은 불안과 의심을 낳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이다. 의사소통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성향을, 특히 언어라는 고도로 진화되고 숭고한 형태의 의사소통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말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그 어떤 적도 말을 할 줄 모른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아니 오히려 의사소통의 결여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생존자들의 경험은 특이하다. 추위, 배고픔 또는 피로에 대해 누군가가, 특히 자식들이 말할 때 참견하는 것은 우리의 고약한 습관이다. 네가 뭘 알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희가 겪어봤어야 하는데 취향이 점잖다거나 좋은 이웃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허풍선의식의 이러한 말참견의 유혹에 보통은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로서는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불가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바로 그때에는 이러한 유혹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희가 겪어봤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다. 그것은 예컨대 핀란드나 일본에 간 여행객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자신과 다른 언어를 쓰지만 직업적으로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라도 친절하게 선의를 가지고서 자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도와주려고 하는 대화 상대자와 마주하는 그런 경험 말이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영어 몇 마디쯤 더듬댈 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 구석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여행객의 요구사항은 많지도 않고 늘 크게 그거다. 그러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드물고 서로 못 알아듣는 것이 심지어 하나의 놀이처럼 되기도 한다. 물론 10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탈리아 이민자나 오늘날 독일 또는 스웨덴으로 가는 터키인, 모로코인, 파키스탄 이민자의 경우는 훨씬 더 극적이다. 이것은 더 이상 여행사가 사전답사한 노정을 따라 예상대로 흘러가는 짧은 탐험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최종적인 이식의 문제나 좀처럼 단순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서는 말로든 글로든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집 주변의 이웃들, 가게 점원들, 직장 동료들, 상사들과 반드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일터에서, 길에서, 바에서 관습이 다르고 종종 적대적인 외국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구제수단은 반드시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신의 이윤이 이주 노동자의 적응과 복지에 폭넓게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다. 결국 그것이 이주 노동자의 산출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에게는 가족을, 즉 조국의 일부를 데려가는 것이 허용되고 좋든 나쁘든 숙소를 마련해 주며 그것은 어학교를 다닐 수 있다. 때로는 그래야만 한다. 또 기차에서 내린 벙어리의 귀머거리는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 비록 사랑의 손길이나 대단한 도움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언어 능력을 획득한다. 우리는 그 극단적인 방식으로 소통 불가능성을 경험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특히 이탈리아인, 유고슬라비아인, 그리스인 강제 이송자들에 대한 것이다. 좀 더 작은 규모로는 프랑스인 강제 이송자들에 대한 것으로 이 중에는 폴란드계, 독일계가 다수를 차지했다. 몇몇은 알자스 지방 출신이어서 독일어를 잘 알아들었다. 또한 농촌 출신의 수많은 헝가리 강제 이송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이탈리아 이송자들에게 언어 장벽의 충돌은 이미 강제 이송 이전에 극적으로 일어났다. 아직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탈리아 보안국 관리들이 마지못해 SS 당국에 우리를 넘겨주던 바로 그 순간 말이다. 1944년 2월 SS 모데나 지방 포솔리 임시 직결 수용소에 관리권을 인계받았다. 우리는 검은 패치를 단 경멸을 드러내던 남자들과의 첫 접촉에서부터 독일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생존의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표현 좋네. 생존의 분수령이죠. 생존의 분수. 표현 좋아. 생존의 분수령. 이것도 아닌데. 생존의 분수령.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비슷한 것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검은 남자들은 무시무시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방식으로 반응했다. 사람들이 복종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은 내려졌고, 복종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의 차분한 목소리야. 정말 생생하게 표현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똑같은 명령이 크게 반복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목청껏 지르는 고함으로 바뀌었다. 마치 귀머거리에게 하듯이, 더 정확하게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음조에 더 민감하게 가축에게 하듯이 말이다. 만약 누군가가 머뭇거리면 모두가 머뭇거렸다. 말도 알아듣지 못했고 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먹 세례를 퍼부었고, 이같이 같은 언어의 다른 형태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생각을 소통하기 위해 언어 능력을 구사하는 것, 곧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필요 충분의 기제는 여기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저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하나의 신호였다. 소나 노새가 그러하듯 우리에게는 고함이나 주먹질이나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말을 뛰게 하거나 서게 하거나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 고삐를 당기고 푸는 것은 말과 합의를 볼 일이 아니며, 이 부분도죠. 말과 합의를 볼 일이 아니다. 말과 합의를 볼 일이 아니며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고삐를 당기고 푸는 것은 말과 합의를 볼 일이 아니며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양하게 배합된, 그러나 뜻은 한 가지인 몇 가지 신호들의 모음이면 충분하다. 그 신호들이 청각적인 것이든 촉각적인 것이든 시각적인 것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삐를 당기기, 박차가하기, 고함, 몸짓, 채찍 소리, 입술로 휙 부르는 소리, 어깨 툭툭 치기 모두 다 괜찮다. 말에게 말을 하는 것은 혼잣말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거나 우스꽝스럽고 감상적인 짓이다. 그래봤자 말이 뭘 알아듣는단 말인가. 마르자렉은 자신의 저서 마우트하우젠에서 1977년 아우슈비츠보다 훨씬 더 여러 언어를 쓰는 이 라고에서 고무채찍을 떼어 돌매쳐, 즉 모두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도록 하는 사람인 통역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한다. 채찍이 통역자야. 사실 경험 없는 사람은, 그리고 히틀러의 독일인들은, 특히 SS군은 무서울 정도로 교양이 없었다. 무서울 정도로 교양이 없다. 그들은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확히 구별할 줄 모른다.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젊은 나치스트들에게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문명국 독일 문명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단단히 주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다른 모든 문명들은 오직 그 자체 내 독일적 요소를 담고 있는 한에서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의상 야만인이었다. 만약 포로가 자신의 언어로, 아니 자신의 비언어로 말하려고 고집스레 애쓴다면 몽둥이질을 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밀고 당기고 운반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쉬 곧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적절한 일화 하나가 떠오른다. 대부분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그리스인으로 구성된 작업반의 초보 카포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작업장에서 SS 감독반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의 등 뒤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획 하고 몸을 돌리고는 완전히 당황하여 차렷 자세를 하더니 정해진 멜둥 보고를 시작했다. 83부대 42명 당황하여 허둥대면서 그가 한 말은 정확히 츠바이 운트 피어치만 그 사람들이었다. SS 군인은 무뚝뚝하고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교정해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츠바이 운트 피어치 해프트링에
라고 하는 거야. 그 젊은 카포임으로 그는 젊은 카포임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는 일과 사회적 관습과 위계적 거리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 것은 신속하고 파괴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말을 안 해주면 신속하고 파괴적.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거나 발음도 분명치 않은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에게는 감히 말을 붙이기가 어렵다. 만약 운 좋게도 누군가 같은 언어를 아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느낌을 교환할 수 있고 그와 상의하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가. 만약 아무도 없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말은 말라버리고 말과 함께 생각도 말라버린다. 게다가 당장의 명령과 금지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이 쓸데없고 조롱하는 지침인지 또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지침인지 해독하지 못한다. 요컨대 텅 빈 공동 속에 있게 되며 의사소통이 정보를 만든다는 것과 정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된다. 독일어를 모르는 포로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탈리아인들은 도착한 지 10에서 15일 안에 죽었다. 언뜻 보기에는 굶주림과 추위, 피로, 병 때문인 것 같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정보의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만약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들어온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옷가지와 신발, 불법적인 음식물을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웠을 것이고 또 고된 노동을 피하는 법, SS 군인과의 치명적인 접촉을 피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질병들을 결정적인 실수 없이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잃었던 기반을 회복할 가능성이 더 많았을 거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생존자들 가운데는 다국어 사용자가 드물었다. 모두의 기억 속에 라거에서의 첫 며칠은 초점도 맞지 않는 광란의 영화 같은 형태로 각인되어 있다. 시끌벅적하고 분노로 가득한 소리들이 넘쳐나지만 무의미한 영화, 귀청이 터질 듯한 배경소리에 잠겨 호적되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사람들의 난리법석. 그럼에도 그 위로 인간의 말은 떠오르지 않는 영화, 잿빛과 검은빛의 영화, 유성영화인데 말 없는 영화, 유성영화인데도 말이 없는 영화. 이 표현 잿빛과 검은빛의 영화고 유성영화인데도 말이 없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사람들의 난리가 없어. 정말 끔찍하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생환자들로부터 이러한 텅 빈 공간의 기이한 욕구와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당시에도 몰랐고 나중에도 배우지 못한 언어들로, 예를 들어 내 경우에는 폴란드어나 헝가리어, 우리 주변에서 오고 가던 그 낱말들과 문장들을 순전히 음향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나는 어떤 막사의 근무 당번표에서 내 앞에 있던 포로의 수임번호, 내 수임번호가 아니라 그 수임번호를 헝가리어로 어떻게 발음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아이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처럼 조화롭게 스테르지시, 스테리, 이 두 단어가 44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비슷한 소리로 끝나는 얽히고 설킨 음들의 실타래였다. 사실 그 막사에서는 죽을 나누어주는 사람도 포로들의 대부분도 폴란드인이어서 폴란드어가 공식 언어였다. 자신의 번호가 불릴 때에는 순서를 놓치지 않도록 반합을 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습당하지 않도록 바로 앞번호에 동료가 불릴 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 스테르지시 스테리는 파블로프의 개들을 길들인 종처럼 즉각적으로 나의 침샘을 자극했다. 줄인 위가 소화하기 힘든 음식도 재빨리 소화시키듯 외국어 음성들은 마치 빈 테이프에 녹화되듯 우리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음성들의 의미가 기억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들의 의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훨씬 뒤에 우리는 그 음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암송하여 들려주었는데 그것들은 보잘것없고 평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것들은 욕설이나 저주였고 몇 시야, 걸을 수가 없어, 그냥 날 내버려둬와 같은 자주 반복되는 일상의 짧은 문장들이었다. 그것들은 희미함으로부터 뜯겨져 나온 조각들이었다. 무의미함을 깎아 의미를 추려내는 쓸데없고 무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감자 껍질을 찾아 부엌 뒤를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음식 섭취에 대한 우리의 육체적 욕구에 맞먹는 정신적 욕구이기도 했다. 영양결핍인 두뇌도 나름의 특정한 굶주림으로 괴로워한다. 두뇌도 괴로워하지. 아니면 아마도 쓸데없고도 역설적인 이러한 기억이 또 다른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경험의 모든 단편들이 거대한 모자이크를 맞추는 조각이 되어줄 훗날을 위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는 생존을 위한 무의식적인 준비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휴전 앞부분에서 필요하지만 결여된 의사소통의 극단적 경우를 이야기한 바 있다. 3살 배기 어린아이 후르빈에게 경우였다. 라고에서 아마도 몰래 태어났고 아무도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말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그 가여운 온몸으로 표현했던 아이. 이러한 측면에서도 라고는 그 전과 후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난 적 없는 상황과 행동들을 목격할 수 있는 잔인한 실험실이었다. 몇 해 먼저 내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화학과 물리학의 교재들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나는 독일어 몇 마디를 배웠다. 물론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도 구어를 알아듣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파시스트 인종법이 있었던 시절이어서 내가 독일인과 만난다거나 독일을 여행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아우슈비츠에 내던져진 후 초기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마도 바로 그 혼란 덕분에 나는 내 빈약하기 그지없는 보르트 샤츠가 극히 중요한 생존의 요소가 되었음을 일찌감치 이해할 수 있었다. 보르트 샤츠는 어휘 유산을 의미하지만 글자 그대로 말이라는 보물을 뜻합니다. 보물. 이보다 더 적절한 용어는 없었다. 독일어를 안다는 것은 곧 생명이었다. 독일어는 생명. 내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독일어를 모르는 이탈리아인 동료들, 그러니까 트리에스테 출신 몇몇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못 알아들음이라는 폭풍우 몰아치는 거센 바다에 빠져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명령들을 못 알아들었고 이유도 모르고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 수용소의 기본 윤리는 위반 처벌 반성의 과정이 용이하게 확립되도록 구타는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카포나 카포 대리자들이 으르렁대며 주먹질을 동반하는 일이 빈번했다. 왜인 줄 알아? 라는 말 뒤에 아주 간략한 범죄 사실의 통지가 뒤따랐다. 그러나 새롭게 귀머거리가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식은 아무 소용없었다. 그들은 등 뒤를 엄호하려고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피신했다. 공격은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그들은 덫에 걸린 동물들처럼 당황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닌가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그런 동물들이 되어 있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에게 프랑스와 스페인 동료들의 도움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독일어보다 덜 외국어였던 것이다. 아우슈비츠에 스페인 사람들은 없었던 반면 프랑스 사람들, 정확하게는 프랑스나 벨기에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들은 다수로 1944년에는 아마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일부는 알자스 지방 사람들이거나 그전 10년간 프랑스에서 피난처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 피난처는 덫이었음을 깨달은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유대인들이었다. 그 사람들 모두는 잘하든 못하든 독일어나 이디시어를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든 부르주아든 지식인이든 대도시 출신 프랑스인들은 우리가 겪은 것과 비슷한 선발을 2년 전에 면적했다. 그들 중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메떼끄로 과거 프랑스에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슬픈 서력을 한 셈이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역사가 되었다. 기상, 집합, 빵 백업 줄을 서라, 누구의 신발 망가졌나, 3열로 5열로 등
그들은 우리를 위해 다양한 명령들과 하루 일과의 기본적인 소식들을 통역해 주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나는 그들 중 알자스인 한 명에게 속성 개인 교습을 해달라고 간청했다. 개인 교습. 소등 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어로 수업으로 나뉘어 귓속말로 해달라고. 다른 통화는 없으므로 수업료는 빵으로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락했다. 나는 빵이 이보다 더 가치 있게 쓰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에게 카포들과 SS 포유하는 고함 소리가 무슨 뜻인지 말해주었다. 또 막사 지붕틀에 고토로 쓰인 진부하거나 풍자적인 문구들과 가슴에 수임번호 위에 달고 다니던 삼각형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저속함과 욕설로 가득하고 우르렁거리는 해골 같은 앙상한 라거의 독일어가 내가 알고 있던 독일어, 나의 화학 텍스트들의 정확하고 엄격한 언어, 또 내 동창 클라라가 낭송해주던 하이네 시들의 세련되고 음악적인 독일어와는 단지 흐릿한 관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라거의 독일어가 별개의 언어라는 것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라거의 독일어 훨씬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라거의 언어는 독일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오르트 운트 자이트게푼덴, 즉 장소와 시간에 결부된 말이었다. 다시 말해 유대계 독일인 언어학자 클램퍼러가 즉 제3제국의 언어라고 붙인 언어의 야만적 변형이었다. 클램퍼러는 제3제국의 언어를 두문자 LTI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여기엔 당시 독일에서 중요했던 다른 100개의 두문자어들 비꼬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LTI에 대해서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그에 해당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 쪽에서도 이미 많은 글이 나와 있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언어에 대한 폭력도 행해진다는 고찰, 인간에 대한 폭력이 행해진 것은 언어에 대한 폭력, 또한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방언에 대한 파시스트들의 우스꽝스러운 캠페인을 잊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민족의 언어에 반대했고 다우스타와 디수사, 알토 아디제 등의 지명에 반대했으며 노예와 외국인을 지칭하는 당신이라는 호칭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이미 수세기 전부터 독일어는 비독일적인 기원을 갖는 말들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독일 과학자들은 기관지염을 공기관염증으로 12장을 손가락 12마디 장으로 초성포도산을 태우는 포도산 등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붙이기 바빴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정화하고 싶어 했던 나치즘에 실제로 정화할 것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LTI는 괴테의 독일어와는 달랐다. 무엇보다도 어떤 의미 변이들과 몇몇 단어들의 남용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면 형용사 폴시키는 모든 곳에 편지하게 되었고 국수주의적 오만함으로 가득해졌으며 형용사 파나티시 광신적인 열광적인은 부정적이었던 의미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독일 라거들의 군도에서는 특정 분야의 언어가 모습을 나타냈다. 특정 분야. 그것은 각 라거의 특수한 하위 은어들로 세분된 라거 은어로 프로시아 병영에서 쓰던 옛 독일어와 SS의 새로운 독일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것은 소비에트 노동수용소의 은어와 유사함을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소비에트 노동수용소의 은어들은 솔제니친에 의해 인용된 적이 있는데 라거 은어에는 이것들 각각에 정확히 들어맞는 용어들이 있다. 따라서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독일어판으로 번역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운 점이 없었을 것이다. 혹시 있었다 해도 용어상의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이다. 34.